안녕하세요. 펀앤아이 패밀리 여러분, 교육팀 마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도 차마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모두들 힘겨운 상황을 아주 잘 이겨내고 계실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 이 최악의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꿋꿋하게 애쓰고 계신 가맹 전무님들과 본사 임직원 그리고 협력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3분기 펀앤아이 패밀리 리더스 포럼은 특별 편성으로 코로나19 난국 타개 전화위복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 가맹점에서 이 난국을 적극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코로나19의 최고의 백신은 바로 본사와 가맹점들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위기를 각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값진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19 난국 타개 전화위복 프로젝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본사 김철은 대표님의 코로나19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라는 주제로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한 난관 극복 성공 이야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영상 보시죠. 점주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이들 힘드시죠? 저도 지난 34년간 사업을 해오며 크고 작은 난관을 수도 없이 겪어왔지만 코로나19 같은 이런 난관은 또 처음입니다. 하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난관들도 맨 처음 겪을 때는 항상 처음이었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난관을 극복해냈었습니다. 아니, 극복만으로는 성이 안 차 늘 전화위복으로 만들고는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워낙 비상시국이다 보니 이번 패밀리 리더스 포럼은 평상시의 포맷에서 벗어나서 현 상황에서 우리 점주님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코로나19의 난관을 극복을 넘어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특별 포맷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지난 34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난관을 겪을 때마다 극복을 넘어 늘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던 건 길거리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 노점상이었습니다. 우선 경쟁 노점상들과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리어카 위에 좌판을 2배 정도 크게 만들어 제품의 어떤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리어커지만 직접 인테리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할 때 입는 복장도 항상 밝은 옷을 5벌을 사놓고 같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때가 쉽게 탄다며 대부분 어두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밝은 옷을 입고 장사를 했습니다.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밝은 컬러에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고객들에게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또 손님들에게 밝은 이미지도 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구매할 땐 항상 예쁜 포장지로 싸드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그 문구 도매상에서 포장지를 대량으로 구입해 놓고 장사를 하러 나가기 전에 1개짜리 포장용, 2개짜리 포장용, 3개짜리 포장용 3가지 타입으로 재단을 해 놓은 다음에 손님이 테이프를 사갈 때마다 정성껏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비록 1개를 팔면 500원밖에 안 남는 거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그걸로도 부족하다 싶어 한 달 후부터는 책갈피 꽂이를 제작해서 테이프를 포장해 드릴 때 그 안에 넣어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손님들은 계속 늘어났고 길거리 노점상이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인천, 부천 지역, 그 전에 제가 부천역 앞에 정류장에서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 부천 지역 통틀어 최고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금 돈으로 따지면 월 1,00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1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큰 난관이 닥친 거죠. 그 난관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축제였던 서울 올림픽의 개최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국제적으로 그런 큰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려드는 외국인 관객들에게 대한민국의 깔끔한 거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노점상을 모두 정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다가 사회에 처음 나와서 비록 노점상이지만 나름 큰 돈을 벌고 있던 저에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꾸고 있던 저에게 그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깨진 항아리엔 미련을 갖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저는 바로 마음을 접었고 이참에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매장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점상을 할 때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장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많이 파붙는 날에는 아예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청에서 단속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허겁지겁 피해 다닌다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창업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당구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3층에 있는 망한 당구장을 하나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를 한 후 우선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별화로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그 당시 저가 주스였던 조와 사와 같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쿨피스 같은 이런 저가 주스였습니다. 그 주스를 이제 한 잔씩 드렸습니다. 게임을 안 하고 같이 오신 분들에게도 당연히 흔쾌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기 한 5분 전쯤 되면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한 판만 하고 가던 손님들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판 이상 게임을 하고 가는 손님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게임을 끝나기 직전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고 난 후 다음부터는 쿨 음료와 핫 음료를 5종씩 더 구비해 놓고 1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구장은 장시간 동안 치는 고객들이 우량 고객입니다. 그분들께 소문이 퍼지면서 장시간 당구를 치는 손님들이 점점 몰려들었고, 그때부터 빈 당구대가 없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은 당구 고수들이 혼자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손님이든 아니든 무조건 차나 음료 대접을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도 제 당구장을 내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져서 한가한 시간대면 자주 와서 혼자 오는 손님들하고 게임도 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낮 시간에 손님들이 별로 없는 시간대라 신규 고객들을 양성하기 위해 당구 레슨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면서 6개월이 지날 때쯤에는 처음 인수할 때 매출의 8배가 넘는 그러한 매출까지 올라갔습니다. 근처에 있는 2배 큰 그런 당구장의 매출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게 된 거죠. 우리 점주님들도 고객이든 고객이 아니든 무조건 접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테이블 단가가 낮더라도 최상의 접대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공하는 점주님들의 어떤 기분도 업이 되고, 그리고 돈은 최상으로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맨날 빈 당구대가 없는 게 일상이 되고, 장사에 대한 흥미가 점점 더해가던 중에 같은 시간 일을 했을 때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론은 당구장을 팔고 커피숍을 하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같은 평수일 때 커피숍은 테이블이 한 3배 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당구장을 팔고, 장사가 잘 되면 늘 똑같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가게를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떠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안양 1번가에 있는 망한 커피숍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시설도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져 있었고, 또 서비스도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밖으로만 돌고 가게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게였죠. 우리 점주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장사를 하면서 가게를 비우면 안 됩니다. 요즘에 가끔 보고가 올라오는 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수익이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해서라도 좀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뭐 투잡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욕만큼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절대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펌베어킹도 이제 최상의 경쟁력으로 배달 체계까지 구축을 하였습니다. 매장을 비우지 않으면서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 이모작 영업까지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망한 커피숍을 싸게 인수한 다음에 돈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약간의 시설만 바꾸고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는 올라갔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고 보증금 안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자는 월 3부 5리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절반은 3부, 절반은 3부 5리로 드리기로 하고 빌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자이지만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이자가 많이 높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금이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됐고, 다행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뭘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런 또 경험들이 좀 축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사를 진행을 들어가고, 하루는 날밤 새고 같은 날은 8시간 정도씩 자는, 정말 48시간 이틀에 8시간씩 자면서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이틀에 하루씩은. 그렇게 이제 강행군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20일 동안 이제 빡세게 공사를 했지만 굉장히 기대에 부푼 그런 나머지 힘든 줄을 잘 몰랐습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일을 즐겁게 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 34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정말 빡세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든 시간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점주님들께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엔 너무나 들떴는지 피곤한데도 전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드디어 재오픈을 했고요. 손님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반응도를 체크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당일 매출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되었습니다. 첫날 영업을 마치고 나서 안도가 되었는지 정말 오랜만에 죽은 듯이 12시간 동안 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하루 24시간씩 연중무휴로 영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교대제로 해서 저는 한 18시간씩 일을 했고 직원들은 이제 교대제로 운영을 했죠. 그리고 무명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을 하루 12번씩 진행을 하면서 주변에 서서히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노래자랑, 그리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언더그라운드 가수 라이브 공연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주변에 점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메뉴의 어떠한 차별화는 그 당시에 커피숍에서 가장 프리미엄 메뉴는 아이스크림하고 파르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장에 나와 있던 아이스크림하고 파르페의 어떤 퀄리티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양 1번가에서 최고의 명수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정말 건물 무너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아주 대단한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매출도 매월 기록을 갱신하며 6개월쯤 되니 인수할 때 매출의 22배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무려 투자금 대비 월 2할의 수익이 나오며 저의 장사 이력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왔던 매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던 중에 근처에 있던 음악다방이 싸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평소에 레스토랑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라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경쟁 업체들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혼신의 힘을 다해 장사를 한 결과 또다시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날 때쯤 근처에 또다시 가게가 싼 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하나 더 차렸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대박이 났습니다. 경쟁력이 유일하게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점점점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가게에서 매달 3,500만 원씩 벌며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장사에 대한 자신감은 더더욱 높아져만 갔고요. 하지만 또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3개의 가게를 연속 대박을 내면서 주변에 장사 잘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는 지인이 안산에서 뷔페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안 된다며 조언을 부탁하였습니다. 시간을 내서 가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운영이 되다 보니 매월 1,000만 원씩 적자가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절대 투자된 돈에 연연하지 말고 얼마가 됐던 무조건 처분하는 게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그분이 다시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고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 실갱이를 하다 얼떨결에 2달 반의 시한을 두고 가게를 인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안양에 있는 가게로 돌아오는 내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정말 후회만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번복하고 싶었지만 구두 약속도 약속인지라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 수 없이 2달 반 동안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잘 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2테이블이 오셔서 돈가스 3개와 정식 2개를 팔았습니다. 첫날 매출은 25,600원의 어떤 매출이 올랐었고요. 하늘이 깜깜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그 망한 가게들을 또 최상으로 끌어올렸던 이런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동안 해왔던 가게들도 별로 입지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쟁력으로 끌어올렸던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차별화된 마케팅과 또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격이 달랐습니다. 그 점포의 입지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고 또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가게를 인지하기도 어려웠고 가게를 올라오려면 계단을 7바퀴나 돌아서 걸어 올라와야 하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정말 사지였던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름 속에 한 달을 보내고 정산을 해보니 한 달 매출이 첫 달 450만 원, 그리고 적자는 무려 2,4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안 좋은 입지에서 어떻게든 손님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SNS 마케팅이 없었던 시절이라 오로지 입소문 홍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도 안 오다 보니 가게를 알리기 위해 우선 서양란 100개를 주문해서 홀에 쫙 배치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만큼 홍보 효과도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지도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서 빌지 하단에 즉석 복권 형태의 경품권을 넣었습니다. 하단에 먹지를 긁어서 그림이 3개가 있는데 그림이 엇갈리면 꽝이고, 예를 들어 피자 그림이 동일하게 3개가 나오면 피자 한 판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 그림 3개가 나오면 밀러 맥주 3병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고객들의 어쨌든 흥미거리를 계속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레스토랑이다 보니 가족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음악 콩쿨 대회도 열었습니다. 그 덕분에 안산 지역에 소문이 나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필요한 단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뉴그랜저, 그때는 이제 고급 승용차죠. 그거를 이제 주말에 예약이 들어왔을 경우 허니문카로 딱 치장을 해놓고 직접 제가 공항까지도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필요한 고객들은 그 당시에는 적어도 한 2, 30명, 많으면은 뭐 7, 80명씩 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보의 효과도 단체로 오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게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뭐 하루에 3번씩 공연도 진행을 했었고, 뭐 맥주 이름 알아맞추기, 뭐 즉석 경매, 정말 그 생뚱맞은, 그러나 고객분들은 아주 흥미있어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월 8가지씩 정말 기발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워낙 입지가 안 좋다 보니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는 고객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입지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뭐 둘째 달에도 1,700만 원의 적자, 그리고 세 번째 달에도 1,300만 원의 적자. 물론 적자의 폭은 계속 줄어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밤잠이 올 수가 없었겠죠. 물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됐다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죠. 하지만 넷째 달 정도부터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째부터는 결국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장사를 할 때 보통 3, 4개월 정도 지나면 그 매장의 한계 매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신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장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매장은 한계 매출이 아니라 적자를 벗어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린 거죠. 하여튼 그 후로부터 기세가 계속 정말 이어지더니 그해 11월에 제가 1월 16일부터 영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1개월째 만에 매출이 8,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순이익은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순간의 정에 이끌려 나락까지 떨어졌던 그 대가가 결국 이 인위적인 어떤 노력으로 전화위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 능력의 200%를 끌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짜냈고 또 그걸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장사에 관련된 마케팅을 100여 개나 개발해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가게를 그만한 매출과 수익을 끌어내놓다 보니 어딜 가도 안 될 자리는 없구나, 이런 제가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엄청난 경험들은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의 흥미진진함에 더욱더 빠져들며 그 후로도 총 17개 업종 32번의 장사를 하면서 항상 토대박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 32번 중에 목이 좋은 자리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항상 B급지, C급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7번 돌아서 계단을 걸어 올라와야 되는 이런 어떠한 이제 사지 같은 경우도 살렸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시에 가게를 팔기도 하고 또 늘리기도 하고 동시에 7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한 달에 한 7천만 원씩 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88 올림픽이라는 큰 난관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처음에 했던 그 노점상 괜찮았었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되겠죠. 3천, 4천 될 겁니다.
아마 그 노점상을 상당 기간은 적어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성공에 이르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졌겠죠. 그렇게 가게를 할 때마다 또 인테리어 경험도 계속 쌓여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워낙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참 잘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인테리어를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인테리어를 해주다 보니 점점 더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제가 장점은 열심히도 하지만 이 상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들은 장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장사를 워낙, 그리고 저는 계속 공부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의 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걸 감안해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디자인만 충실한 게 아니라 이제 경영의, 운영에 대한 이런 어떠한 부분까지도 접목이 잘 될 수 있었죠. 당연히 인테리어를 해준 그분들의 가게들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제 어떤 오더가 점점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한창 또 젊은 나이다 보니 더 큰 열정의 인테리어 회사까지 별도로 차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로 성장해 나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의류 브랜드 인테리어를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혼신의 힘을 다했고 또 그걸 알아줬는지 그 당시에 저에게 인테리어를 맡겼던 이런 이제 거래처들이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거리를 계속 늘려주더라고요. 자연스레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났고 그렇게 기세 좋게 성장하던 중에 엄청난 난관이 또 닥친 겁니다. 바로 1997년에 IMF가 터진 겁니다. 그 당시 기업체들의 결제 체계는 보통 6개월짜리 어음이나 당좌 수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한창 열심히 사업을 확정하고 있던 중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 매출들도 하루아침에 반토막으로 내려갔고 저에게 일을 줬던 그 업체들이 하나같이 부도가 나면서 제가 받았던 어음들 또 당좌 수표가 다 부도가 난 거예요. 또 그 어음이나 당좌 수표가 또 저는 제 협력사들한테 지불을 또 했었겠죠. 그게 연쇄적으로 이제 부도가 나면서 그 돈이 한 20억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껏 정말 열심히 하면서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토요일도 또 일요일도 없이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우선 우리 협력업체들한테 피해를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게가 IMF 때 거의 권리금이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가게를 하나씩 팔면서 부도난 어음하고 당좌 수표를 하나씩 회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결국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부도 수표 또 어음을 회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빚이 6억이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 큰형님 댁에 문간방에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거지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들은 무일푼이겠죠. 돈도 없지만 빚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갖고 있던 돈은 다 사라졌고 빚만 6억이나 덩그러니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나마 유연이 됐던 거는 협력업체들이 저의 어떤 진정성을 알았는지 하나같이 남은 6억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해서 빨리 일어서라고 위로 그리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만 받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시간은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24시간 근무 체계로 돌입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제 성격상 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 거, 민폐 끼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거는 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낮에는 자재를 주문하러 다니고 또 공사 현장을 다니고 상담도 하러 다니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또 저녁에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인테리어를 해드렸던 분들 뭐 이런 이제 인맥들이 많다 보니 저녁 시간에 다니면서 장사의 조언도 해드리고 또 뭔가 이제 시설적으로 고장난 게 있으면 고쳐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뭐 미장도 하고 타일도 하고 전기도 하고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밤 12시쯤 되면 다시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인테리어 설계. 왜냐하면 새로운 또 오더를 받아야 되고 뭐 이게 이제 저 일상이었죠. 그렇게 하고 아침 6시쯤 되면 약 한 6km 정도 떨어진 저희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서 아침밥을 먹고 바로 다시 또 회사로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저의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잠은 언제 자냐? 잠은 이 업무 장소를 이동할 때, 가령 그 당시에 자재를 주문하는 데는 주로 청계천 을지로였습니다. 제 사무실은 안양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동할 때 그 사이사이에 토막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을 이동을 할 때 또 토막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정말 뭐 40분, 50분 이동하는 시간에 깜빡하고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게 40분, 50분 막 너무 이게 잠이 모자라니까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저의 둘째 형님이 하루 종일 제 곁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간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강행군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12시 넘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도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깜빡하고 일어나는데 5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그 효율도 이건 너무 안 나온다. 차라리 그 5시간 앉아갖고 깜빡 이렇게 잘 거였으면 차라리 그 소파에 가서 누워서 잤으면 좀 더 피로가 가셨을 때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던 거죠. 그전에도 물론 저는 하루에 보통 18시간씩 주말도 없이 뛰었었습니다. 그때 심정에서는 그건 정말 호강이었던 겁니다. 워낙 빡세게 해서 그런지 다행히 빠르게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의 반지하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업무 시간도 18시간으로 다시 줄였습니다. 다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한동안은 그 잠이 정말 저한테는 사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주 진짜 꿀잠을 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어쨌든 그 당시에 아직도 빚 갚고 있고 갖고 있던 돈은 없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가게를 열거나 뭐 이러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제가 열심히 살아온 그 소중한 경험들은 또 남아 있었고 제가 장사를 하면서도 향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겠다. 그걸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그동안 꿈꿔왔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풍부한 장사 경험 그리고 풍부한 인테리어 사업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사천리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10년 동안 벌어놨던 돈은 다 사라졌지만 신뢰만큼은 잃지 않았는지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지면서 첫 번째 브랜드인 헤리피아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 출시된 비어캐빈 그리고 유격주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으며 주류 프랜차이즈 시장을 석권하는데 함께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가맹점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다 IMF라는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히 바닥까지 간 걸 넘어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사를 할 때 IMF의 어떠한 그 부도의 여파가 저한테 오지 않았으면 장사를 하면서도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IMF의 위기가 결국은 저한테는 큰 난관이었지만 다시 또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승승장구로 성장해 나가던 중 다시 또 지금껏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비중이 큰 식품 제조, 그리고 식자재 유통,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미 각 분야에서 경쟁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모든 것을 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자신은 대단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의 결과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회사의 성장은 서서히 정체되기 시작했고 3년쯤 지나니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을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힘겹게 버텼지만 결국 기업위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의 사업적인 책임감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30억여 원의 회생 채권을 갖고 법정 관리를 들어갔었는데, 회생 채권 그 감면권으로 부장판사를 면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부장판사가 얼마나 채권을 감면해주면 회사를 살릴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회생채권 탕감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들어가면 보통 절반 이상을 탕감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채무자는 어떻게든 채무액을 더 많이 탕감받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탕감을 해주지 말라고 하니 부장판사는 잘못 들었는 줄 알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장판사는 혀를 차면서 정말 탕감을 안 해줘도 회사를 살릴 수 있겠냐 물어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꼭 살리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면담을 마쳤습니다. 약 6개월간의 기업회생 인가 절차가 지나고 다행히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리부장은 매주 법원에 들어가 회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게 큰일이었고, 저 또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월간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월간 보고 이틀 전날부터는 늘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잠도 잘 오질 않았습니다. 주임 판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재무 자료를 통해서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예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예리하게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판사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지만 저는 재무회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정 관리가 시작되고 나서 2달 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아마 그만큼 법정 관리의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후송돼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8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한 후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바로 회사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 관리라는 비상 상황에서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퇴원하고 나서 처음에는 200m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단 8일 만에 기력과 체력이 한 10년 정도 그 어떤 노화된, 확 진행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20년간 하지 않았던 운동도 시작했고, 또 지금도 아침마다 집 근처에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1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라꾸라꾸 접이식 간이 침대를 피곤할 때는 좀 쉬려고 구매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맨날 기력이 없고 의욕도 예전과는 달리 전혀 생기진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안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 공황장애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독히도 이 병원을 잘 안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 정말 그 거의 한 6, 7년간의 그 공황장애를 뭔지도 모르고 지나왔던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경륜이 남아 있었는지 그 무기력한 그 상황에서도 남들은 잘 인지를 못할 정도로 남들 이상은 회사를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힘이 들다 보니 경영 방식을 임직원들에 대한 코칭 위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제가 앞장서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이제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 임직원들의 역량이 이전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부족했던 회사의 시스템까지 보완하면서 회사의 경쟁력이 더욱더 탄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펌비어킹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겁니다. 이후 또 10여 년간 착실하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또다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난관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저도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밤잠을 못 잤습니다. 회사의 피해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컸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수백 개의 어떠한 가맹점, 점주님들도 피해가 크셨겠지만 본사는 몇백 배의 더 어떤 데미지가 왔겠죠.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나간다면 늘 방법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가자 이런 어떠한 이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이 더욱더 힘을 발하는 법입니다. 점주님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그리고 함께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도약 프로젝트 1탄인 메뉴 퀄리티업을 위한 술집 맛집 마케팅, 2탄인 서비스 퀄리티업을 위한 6대 패밀리 서비스 마케팅, 그리고 3탄인 평상시 수익 극대화, 비상시 팬데믹을 대비한 펌비어킹 홈 딜리버리 마케팅. 점주님들께서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틀림없이 점주님들께도 전화위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본사에서는 점주님들께서 중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지금의 위기를 점주님들 인생의 큰 전화위복의 계기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임직원들 모두 전화위복 하시는 점주님들이 최대한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앞장서서 힘껏 뛰겠습니다. 점주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철은 대표님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위기 등을 전화위복으로 극복하며 승승장구한 장사 성공 스토리 어떠셨나요? 저는 무엇보다 대표님의 초긍정 마인드와 끊임없는 내부 경쟁력 강화야말로 지금의 펌비어킹을 있게 한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비상시국 펌비어킹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본사 이재한 본부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